최정입니다. 이른 아침에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국방 분야 중에서 그동안은 우리나라 국방 무기 체계 획득 관점에서 주로 접근이 됐었는데 향후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 전력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R&D를 통한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그 무기 체계 개발과 운용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국방 R&D 어떤 체계를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국방 R&D 시스템의 국방에 있어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나라 국방 R&D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라든가 문제점 그리고 개선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로서 SBR 제도 개방형 국방 R&D 사례로서 말씀드리고 정책적인 그 제언을 소개해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아마 이 그림은 이쪽에 관계하신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1970년에 ADD가 창설이 됐습니다. 이제 3년 후면은 반세기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데 그동안에 1970년에 이제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ADD를 창설하면서 자주국방의 초석, 지금도 이제 ADD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큰 바위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국방 R&D가 그 초석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이제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국방부 방사청 그리고 저희 연구기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국방 R&D 시스템 그리고 법제도 정비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50년을 바라보면서는 이제 초석에서 자주국방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국방 R&D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 그 개인화기 하나도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었던 그런 시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2000년대 이후에는 첨단 무기, 미사일이라든가 또는 중고도 무인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약 170여 종, 174종의 그런 무기 체계를 우리의 힘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이제 수준을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국방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라든가 전략 이런 부분들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는데 저기 보시면은 국방부의 그 7대 정책 기조 내용에 있어서도 미래지향적인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R&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로 R&D라는 것은 R&D가 수행이 된 이후에 5년, 10년 이후에 그 성과를 우리가 활용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방위산업 활성화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무기 체계를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도입해서 운영하는 이런 접근이었다면 향후에는 우리가 개발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수출까지 하는 이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방 R&D와 관련해서 가장 상위의 정책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라는 것이 있는데 15년 정도의 그런 타임 호라이즌을 가지고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국방 R&D의 앞으로의 그 전략 방향으로서는 미래 선도형 그리고 수출 활성화, 기술 역량 확충 이런 쪽으로 전략적인 방향을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국방 R&D는 지금까지는 군 전투력 향상에 궁극적인 그런 목적을 두고서 수행을 해왔었는데 현재는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이것을 군 전투력 향상이라는 한 축 외에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을 육성해서
오늘 사실 제가 처음 이제 제안받았던 그 제목이 국방 그 연구개발 생태계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 이런 것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생태계라고 아직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단계는 아니어서 제가 국방 R&D 시스템 여기로 조금 축소를 해서 발표 잘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실 국방 R&D 생태계라고 한다면은 민간부, 방산기업들의 역할이라든가 그 방산기업 내에서의 가치사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제 그 산업부에서 그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주무부처로서. 그리고 방사청,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런 쪽에서 같이 이제 범부처에 협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 2차, 저 내용은 1차입니다. 2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일정 부분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국방 그 육성 계획의 이 부분, 박스로 해놓은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방산 전문 기업들을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하고, 민간 주도의 국방 R&D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고, 지금 사실 민간 기업들이 국방 R&D에 참여하는데 굉장히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방 R&D라는 것이 상당히 탑다운 형태로 기획이 되고 이게 수행이 되다 보니까 민간 부분들이 대부분 80에서 90% 정도의 방산 기업들이 시제 업체 정도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역량을 축적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국방 쪽에 이제 R&D를 투자하는데도 소유권이라든가 실시권 이런 부분들에서 한계가 있어서 우리나라 국방 기업들의 방산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많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핵심 기술이라든가 핵심 부품 이런 데에 대해서 적정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타이머라인이 15년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중기 계획 같은 경우는 실제 예산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년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기획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창의적인 R&D를 수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도적인 R&D를 하겠다. 그리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그리고 민간 부분의 역할,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방산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중기 계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국내외 그 안보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더불어서 국방 R&D 환경도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병력 수라든가 또는 전차, 비행기, 함정 이런 양적인 그런 전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접근을 했었는데, 현재와 미래 전장에서 중요한 것은 첨단, 비대칭 핵심 무기들, 무기체계들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군의 합동성 부분, 육해공군이 같이 요즘은 네트워크 센터드 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우리 합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합동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ICT의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그 무기체계 간의 연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국방 선진국에 있어서도 그 기술 보호주의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기술 이전이라든가 그리고 국방 R&D 국제 공동 연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한계가 있고 우리가 참여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웨펀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무기라고, 활이나 총 이런 거. 그런데 지금은 웨펀 시스템, 무기 체계라는 말을 합니다. 단일 기술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대형화되고 있고 융복합화라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과거에는 이제 국방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담당하는 그런 거고, 민간은 민간 부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국방 특히 R&D에 있어서는 ADD를 정점으로 하는 방산 기업들하고 또 일부 출연연 이런 쪽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총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의 국방력을 건설을 해야 되는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혁신호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그런 혁신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LG전자 이런 기업들 그리고 가장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이쪽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적절하게 국방부라든가 또 방위사업청의 정책 기조도 혁신형, 선도형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 기조와 환경 변화들을 우리가 같이 고려해 봤을 때 새로운 이제는 국방, 지난 50년의 우리나라의 국방 R&D 시스템이 미래 전장에서 필요로 하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방 R&D 시스템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 우리나라 국방 R&D 시스템입니다. 저희 그 기관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이쪽 분야 책임을 맡고 있는 저는 우리나라 국방 R&D의 현 실태라든가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국방 R&D 시스템이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사실 협의의 국방 R&D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방 R&D 시스템의 이제 중앙에 이제 거버넌스 부분이고요. 사실 이 거버넌스 부분에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국방 R&D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국방 R&D 프로세스 측면에서 보면은 기획이라든가 그리고 사업 체계, 수행 체계, 관리 체계 그리고 시험 평가 관련된 제도라든가 인프라 이런 부분들로 같이 이것을 우리가 협의의 국방 R&D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방 R&D 시스템이라는 것은 국가 전체 역량이 결집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 R&D 시스템을 좀 더 넓혀서 본다면 지금 합참과 국방부가 중심이 되고 있는 국방 소요 기획 체계, 이 R&D 기획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의 소요를 결정하는 이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방식, 획득 체계. 이 부분은 이제 방사청에서 주관돼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도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방 전력 발전 업무 훈령에 보면은 합참과 국방부에서 무기 소요를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중기계획에 반영하면서 그리고 이제 방사청에서 이것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기품원의 지원을 받아 국방기술 품질을 지원을 받아서 선행연구를 수행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메이크할 것이냐 아니면 봐야 할 것이냐 이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R&D로 가는 것이고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국방 획득 체계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부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도 참석하고 계신데 이조 장관님이요. 우리나라의 정부 R&D 예산 그때 당시 이조 장관님께서 총괄을 하셨죠. 2017년 현재 19.4조 원입니다. 19.4조 원이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GDP 대비 정부 R&D 예산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국방 R&D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약 2.5조 원 정도 됩니다. 2.5조 원 정도.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2.7조 원 정도,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2.7조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2017년 기준으로는 대부분이 무기체계 개발, 무기체계하고 무기체계 개발도 물론 R&D에 포함이 되지만 조금 속성이 다릅니다.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차원에서 이제 무기체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운영 유지 이런 부분들을 빼고 나면 실제로 핵심 기술이라든가 또 부품 이런 쪽에 개발되는 예산은 4,100억 원 정도 19.4조 원 중에 4천억 내외 정도가 실질적인 S&T라든가 핵심 부품 개발에 투자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국방 R&D의 현재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지원 장관님께서 이재원의 기획재정부 부총리 하시면서 예산 전체에 대해서 들여다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2017년 정부 예산이 400조입니다. 그 중에 국방 R&D 예산이 40조 3천억 원입니다. 대부분 약 28조 정도가 전력 운용 유지 쪽에 쓰여지고 있고 방위력 개선과 관련해서 12조 원 정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뭐 함정 그리고 전차 이런 것들에 대한 도입 운용 쪽 이런 쪽에 활용이 되고 있고 실질적인 미래의 우리의 전투 전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그 예산은 2.7조 그 중에서 핵심 기술과 관련된 것은 4천억이다. 400조 전체 예산 중에 이 부분은 굉장히 생각해 볼 부분이 큰 그런 수치들입니다. 현 국방 R&D 시스템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이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방사청 이 세 개 정부 부처가 이제 어떤 가버넌스 상위 가버넌스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대부분 아실 거예요. 국방부 장관께서 대언론이라든가 대국회에서 굉장히 어떤 그 역할이라든가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를 국방 R&D를 보면은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국방 R&D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방위력 개선을 총괄하고 있는 방사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청은 국방 그 전체 시스템에 있어서 외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국방 R&D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떤 방위력과 관련된 것을 방사청에서 국방부 장관께 보고를 하지 않으면 국방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사실 그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하면서도 반복적으로 그런 애로사항들에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방위력 개선과 국방 R&D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국방부의 역할이 없습니다. 관련된 이것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국방부의 과학기술 R&D 서기관 정도. 미국은 차관이 미국의 국방부의 차관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기관이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대부분은 이제 방사청의 획득기획국에서 획득기획국 국장이 그것을 총괄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쟁국가 상태에 놓여 있고 이 방위력이라든가 안보 이 부분이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한데 이것을 그냥 당위성으로 접근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식의 전략적인 접근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체에 관련해서도 국방과학연구소 ADD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970년에 설립이 됐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국방 R&D 수행체계에 있어서 ADD는 제가 살펴본 것은 90% 이상의 비중을 담당하고 있다. 예산 기준으로는 국방 R&D 예산 기준으로 약 60%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 R&D 기획이라든가 수행, 관리, 시험평가 모든 분야에 ADD가 빠지면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역할은 90% 이상이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ADD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국방 R&D의 사실상 독점 구조를 지난 거의 50년 동안 유지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점 구조라고 한다면 이것이 처음에 이 시스템이 단순화됐을 때는 효율성이라는 강점이 나타나지만 이 시스템이 복잡해졌을 때는 이제는 그 한계와 역기능이 또 상당 부분에 그 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소총하고 박격포 개발하던 시기하고 지금은 무기 체계가 400여 종이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되고 이런 시기에서 독점 구조의 R&D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세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초월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업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소에서 4조에서 5조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쪽에서 거의 참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지금 방위사업법에서 지정되어 있는 방산기업들이 101개가 현재 2017년 현재 101개 지정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준 방산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이 한 200개 정도에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방산기업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 수는 30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의 80에서 90% 정도가 AD에서 나온 그 기술 성과를 시제품 제작하는 이 정도의 역할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방산기업들의 역량이라는 것이, 이 기술 역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서 수출을 해본들 많은 그 기술료라든가 또 그 기술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술 이전을 했었던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기업들의 또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체계, 방사청의 관리체계 전문성 한계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계 관점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국방 R&D의 사업체계는 크게 무기체계 개발 사업과 그 국방기술 R&D 사업체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방 무기체계 개발 R&D 사업이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2.7조 원 중에서 거의 그 무기체계 플러스 관련 기관의 운영 유지비 하면은 80% 정도가 그쪽에 쓰이고 있습니다. 네, 핵심 역량과 관련된 미래의 그런 전투력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한 이런 역량으로는 그 중에서도 20% 미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도적인 앞서 국방부의 정책 기조에서 그리고 국방과학비율 정책서라든가 방위산업 기본계에 나와 있는 선도적인 R&D를 수행하겠다. 그것은 정책적인 그런 선언적인 의미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업체계라든가 예산 구조를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그 국방 R&D의 의사결정 구조는 합참에서 무기 소요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방사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바이냐 메이크냐를 결정하고 메이크가 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핵심 기술들을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방사 그 ADD라든가 관련 기관들에서 수행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이 우리가 그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개발할 수 없으면 바로 해외 도입 쪽으로 갑니다.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은 다시 전력화 시기 그리고 ROC라는 작전 요구 성능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기술을 어느 시점까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많은 부분 SMT 예산이 그렇게 적다 보니까 막상 무기체계의 그 소요 내용을 들여다보고서 우리나라의 실태를 보면은 이거 사와야 되겠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무기체계를 우리가 전력화 시기라든가 ROC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우리의 현재 실력에 비해서는 항상 우리는 세계적인 수준을 지향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러면 의사결정 단계로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전력화 시기를 맞출 수 없다. ROC를 충족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방위력 개선비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오는데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50년이 지난다.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난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자주국방 역량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구와 예상 구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적인 이제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은 국방 R&D가 정부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이제 13.4조 정도라고 앞서 말씀드린 숫자입니다. 2.7억 원, 2조 7천억 원 정도. 미국은 정부, 연방정부 R&D 예산의 50% 이상이 국방입니다. 걸프전 기간에는 보니까 62%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 R&D 예산이 거의 900조 정도 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반 정도가 정부 국방 쪽에 반 이상이 계속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2차 대전 이후 이 그 국방 R&D와 비국방 R&D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비중을 비교해보면 5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는 뭐 그 국방의 전력이 다르다, 그 스케일이 다르다, 국가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굉장히 다릅니다. 스케일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미래 전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재래식 그런 그 전력이라든가 무기 체계 운영이 아닙니다. 첨단 무기 체계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군 그런 전력 운용이 필요합니다. 미래 전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영국은 16.4%, 그리고 프랑스가 7.2% 너무 적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부터 10년 전까지만 항상 프랑스도 20% 이상이었습니다. 일본은 4.4%로 우리보다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산업기술 R&D 쪽에 대부분 국방 R&D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리고 이거 플로우 차원에서의 숫자들인데 스타 관점에서 본다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 국방 R&D를 시작한 것이 1970년 이후이고 그나마 제대로 R&D를 시작한 것은 1990년 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 저 나라들은 2차 대전 이후 그리고 그 이전부터 R&D를 해왔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스타 관점에서 보면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제가 이런 숫자들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 한성 홈페이지에 이 자료를 올리는 것을 좀 자제를 부탁을 드렸던 이유인데 이런 숫자들은 밖으로 나가면 좀 그렇습니다. 국방비 사실 여러분들 그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저도 사실 그 숫자의 의미를 그 표현의 의미를 몰랐는데 천조국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단어를 천조국? 저는 천조국이라는 게 그게 무슨 뜻인가 했었는데 미국의 국방비가 1000조에 육박한다고 해서 천조국이라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또 인터넷 용어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1000조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800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800조 정도.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40조 정도 이 정도 된다고 했는데 20배 정도가 우리보다 큽니다. 근데 그 인구 규모와 경제 사이즈를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6배 정도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는 1인당 GDP로 한다면 2배 정도 한다면 12배 정도 경제 사이즈는 많은데 국방비 지출은 20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0위권입니다. 여기 앞서 말씀드린 이게 그 빌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40조 정도 환산하면 이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네요. 우리나라 이제 국방과학기술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 수준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 국방과학기술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기술 분류를 하는데 중분류 기준으로서 보니까 대개 우리나라가 한 80% 분야에 따라서 기술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의 미국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이런 선진 국방 선진 강국 대비 그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근데 지휘 통제라든가 그리고 우주 항공 이런 첨단 분야 미사일 이런 쪽 유도무기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또 그 기술 수준이 더 떨어집니다. 재래식 무기 쪽에서는 85% 이 정도 육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나라의 국방 R&D 전략성 부분에서 취약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016년 10위 자료 보시면 우리나라가 12 정도의 무기 수입국이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뭐 인도라든가 사우디, 차이나 이런 나라들 쭉 있는데 이 나라들 보면 그 차이나를 빼고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하고 인도의 일부, 인도는 이제 IT라든가 일부 영역, 기초과 이런 쪽을 빼면은 나머지 국가들은 개도국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을 제외하고서는 우리나라는 투자 대비 효과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10위권에 한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개도국이니까 무기를 많이 수입한다. 그리고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는 국방비도 세계 10위권이고 일반
국가 R&D 수준은 세계 5위에서 7위권 수준에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매년 무기를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시사람과 크다고 보겠습니다. 국방 기술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수행 주체 관점에서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4,100억 정도 S&T와 핵심 기술 관련된 예산 그 부분을 보면은 이제 그 산학연 주관이 약 1,900억, 2,000억 정도, 그리고 ADD 주관이 2,200억 이 정도 돼 있는데 사실상 저기도 ADD가 빠지면은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DD는 국방 R&D에 있어서 90% 이상의 비중과 역할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ADD를 어떻게 그 역할을 제대로 재정립할 수 있고, 그리고 ADD가 정말 우리나라 국방 R&D의 핵심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책임을 맡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방사청 국방과 함께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AD 중심의 R&D 과제 수행이라든가 무기체계 소요 위주의 하향식 기획체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제도 합참에 요즘 여러분도 아마 언론에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차장을 하셨던 신원식 장관님이라고 계신데 여기 한선에도 예전에 종종 오시고 계신데 그분 뭐 그리고 그 합참의 전략기획본부장 출신 이런 분들 뭐 정보사 여단자 이런 분들과 같이 방사청 핵도기획 그저께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방 R&D 체계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냐. 그리고 ADD의 정책부장도 참석했었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합참에서 무기 체계에 대한 소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탑다운식으로 쭉 수행 체계까지 방산기업까지 물 흘러지게 흘러가게 됩니다. 일사불란하게. 근데 가장 중요한 이 방향이라든가 전략성을 결정하는 소요 결정 과정에 안타깝게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가 예산이 거의 없다는 거. 그러면 이거 심하게 표현한다면 이걸 감으로 경험에 의해서 소요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소요 결정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국방의 그 하이라키상, 탑다운 수행 체계상 그 기획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취약한 그런 우리의 국방 R&D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아주 핵심 이슈입니다. 미래전에 있어서는 이 개념 기획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예산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군기술협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를 하셨는데 여기에 아마 민군기술협력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민군기술협력은 그 1999년에 처음 우리가 이제 그 법제화가 이루어졌었고 2014년 때 그 촉진법으로 다시 개정이 됐었고 했었는데 민군기술협력이 어떻게 보면 무늬만 민군기술협력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인은 무기체계 소요결정 과정과 이 민군기술협력이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보가 이쪽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개발을 한다 손치더라도 무기체계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시험평가 과정이 없습니다. 시험평가 과정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체계에 또 반영이 안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소유권이라든가 지식재산권, 뭐 실시권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 그 미국이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에 그 민군 기술협력의 취지는 스피논 개념으로 접근이 됐었어요. 스피논. 근데 우리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스피논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수행되고 있는 1년에 약 1,400 정도의 예산이 적지도 않은 예산입니다. 아까 국방 R&D S&T가 4,000억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1,400억 정도가 민군 기술협력으로 쓰임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대로 된 무기 체계 개발에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이 도대체 왜 써야 되는 것인지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다시 그 우리나라 국방 R&D 예산에 대한 그 조정, 그 배부는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지만 예산 조정은 저기 혁신본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본부에서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 그 과제 책임도 제가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국방 R&D 효율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해서 자문회의를 통해서 VIP께 그 내년 상반기 중에 보고할 예정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 민공기술협력 제가 이 문제도 같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을 했을 뿐인데 뭐 국방부랑 그 ADD 민국협력진흥원에서 굉장히 민감하더군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기 일을 똑바로 하고 있으면 밖에서 무슨 이야기가 돌아가는데 그게 민감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내가 일을 똑바로 한다면 민감할 필요가 없다.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무슨 말 하는 일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는가. 네. 이 부분은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참 이 숫자들을 보시면은 1년에 이건 융자 지원 현황이 1,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방산 기업들을 육성하겠다고 하고 세계적인 방산 전문 기업들을 키워내겠다고 했는데 이건 그 예산을 그냥 도네이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융자를 하는데 1년에 1,000억 정도 이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 중에서 R&D와 관련된 것은 185억 원 정도. 이건 10년만 낸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었는데 2013년을 4년까지는 쭉 하다가 다시 이제 꺾였습니다. 방산 수출도 정체 내지 이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국방 R&D 생태계라는 말을 표현을 쓰기가 사실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산 기업들의 경영 성과입니다. 101개 그 방산 지정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경영 성과 분석을 해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약 10년 동안 데이터를 추적하다 보니 약 90개 정도 기업들 해봤습니다. 성장성 부분이 거의 2010년 이후 정체돼 있다. 고용 규모도 정체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이 정체돼 있습니다. 방산 기업들.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2015년에는 마이너스입니다. 방산 기업들의 약 90개 정도의 그 수익성, 영업이익을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국방 R&D 시스템 혁신 방안, 방사청, 국방부와 함께하는 그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방 R&D 효율화 방안, 그 혁신본부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제 방진회, 방위산업진흥회 있죠. 그쪽하고도 당연히 의견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본인들 그 방산 비리라고 국민들, 언론,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지. 과거에는 방산보국이라는 그런 애국심이라든가 자부심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당장 내년을 준비하기도 급급한 상황에서 방산 비리 집단으로 매도까지 당하고 있는 너무너무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안보니 국방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선언적으로만 캐치프레이스만 이야기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접근인가?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방산 지정업체와 우리나라 일반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비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업체들은 평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이면은 마이너스 0.1% 0%라고 한다면 그럼 순이익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떨어지겠죠, 이거. 마이너스 뭐 3% 4%까지 떨어져. 그러니까 생존이 급한 한계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방산기업은. 국내 그 일반 법인 기업은 4 내지 5%,
제조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5% 정도 평균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방위산업 관련 법령 제도 체계도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방위사업 국방 R&D를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에서 가지고 있는 법령이 방위사업법입니다. 이거 2006년도에 방위사업청이 개청이 되면서 방위사업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법령입니다. 방위사업법이. 거기에서 국방 R&D와 관련된 것은 전체 64조 중에 18조 18개 조가 아니라 18조 이 정도의 몇 개 조항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방 R&D와 관련된 현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안보 환경이라든가 R&D 환경 이런 게 급변하고 있는데 뭐 방위사업청이 하고 있는 업무라는 게 전체 총괄 망라되어 있는 그 중에서 한 부분만 담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기관에서 이제 책임을 맡아서 제가 이제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데 같이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을 지금 입법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목표로 올 연말까지는 그 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주호 장관님께서 많이 거기에 대해서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요약하는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민간 부분, 방산 기업들의 그리고 정부 출연연이나 대학들의 왜 세계 5위에서 7위 정도의 과학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왜 국방 따로 일반 민간 부분 따로 해가지고 국방 부분에서는 그런 취약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민간 부분에서 참여를 꺼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방산 기업들의 그 기술 경쟁력이 낙후되어 있는, 정체되어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전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R&D 체제가 아니다. 지금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 좀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어떤 국방을 선도하고 있고 세계 전략을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 있어서 미국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개방형 국방 R&D 하나의 사례여서 스몰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리서치라고 하는 SBIR 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국방 R&D 정책을 오랫동안 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한 10여 년 동안 국가 R&D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국제과학 비즈니스, 기초과학 육성 여기에서 처음부터 2008년 처음부터 그러니까 장관님을 했을 때 그때부터 제가 기획에 참여를 했었고, 신성장 동력, 이 육성 프로젝트 이런 것의 기획이라든가 성과 분석 10여 년 동안 그쪽을 했었습니다. 근데 3년 전에 제가 피츠버그의 카네기 멜론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이 SBIR 제도, 미국의 국방 기술혁신 제도 이걸 들여다보면서 국방 R&D가 미국 어떤 산업이라든가 기술 경쟁력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이걸 제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미국에 있으면서부터 지금 3년여 동안 국방 R&D만 계속 연구를 하면서 국방 R&D 정책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걸고서 연구를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본 내용을 잠깐 정리해서 시사점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이제 국방 R&D 국방부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국방부죠. 그 밑에 디펜스 에이전시로 해서 약 20개 정도, 뭐 방사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망라를 한 이런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Acquisition, Technology and Logistics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획득과 관련된 차관이 있습니다. 국방 차관. 그리고 그 국방 차관 밑에 ASDRN이라고 해서 Research and Engineering 이쪽에 차관보가 있습니다. 차관보. 이 차관보가 있는데 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에이전시가 2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육해공 각각의 이제 사령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치면 여기에 이제 합참이 있습니다. 합참이 있고 이쪽에 각군 지역 사령부들이
있죠. 커맨드라고 하는 이게 뭐 태평양 사령부라든가 이런 쪽에 쭉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ASDR,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Research and Engineering. 이게 차관보 밑에 요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즘 저기 현 정부에서 저도 이제 과제 또 거기에도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K알파 현 정부에서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방 R&D 예산만큼의 금액을 하나의 기관에서 그것도 거의 독립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조직인 알파도 이 ASD R&D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테크놀로지, 베이직 리서치, 레버토리, 디펜스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이런 쪽이 ASD R&D 안에 있는데 올 연초에 이게 차관보였는데 차관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R&D만 전담하는 이 조직을 차관으로 미국에서 다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국방부 내에서는 서기관이 이 R&D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에서는 국장 수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ADD라는 하나의 그 연구기관이 독점 구조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DOD 내에는 육해공, 아미, 네이비, 에어포스 이쪽에 80개 정도의 레보레토리가 있습니다. ADD 같은.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기 체계가 첨단화되고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한 군데서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수요를. 과거에 ADD가 소총 만들고 박격포 만들던 시절에 ADD가 지금은 아닙니다. 400개 정도의 무기체계를,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성능 계량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기관이 그리고 과거에 그 하드웨어 중심의 R&D를 했던 근데 미래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인데 지금 조직의 그 인력 구성이라든가 운영 방식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하드웨어 중심. 지금은 이지스함에서의 그 가치도 그 기능 성능도 40%고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것이 그 F-35에서는 88%까지도 소프트웨어의 그 비중이라든가 가치가 그 정도에 차지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산 부분. DOD가 앞서 말씀드린 국방 R&D를 약 85조에서 90조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DOD가 쓰는 게 한 90% 정도, 이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80조 원 조금 못 되는 그것을 DOD가 1년에 R&D 예산으로 씁니다. 그 중에서 S&T와 핵심 기술 이런 쪽으로 40%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20% 미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SBIR 제도입니다. 사실 SBIR 제도는 1970년도부터 미국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한 프로그램입니다. 1970년이 되면서 미국의 국가 경쟁력이 일본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2차 대전 중에 진주만 폭격을 일본의 이제 그 군대가 했다면 일본의 산업이 미국의 본토를 1970년에 폭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동차, 전자제품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미국 본토에 상륙하면서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가 이제 전략들이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되면서 미국의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혁신 역량을 어떤 식으로 확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거기서 나온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미국의 경쟁력과 혁신에 있어서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 대기업보다도 보니까 혁신적인 강소기업들이더라. 여기에서 이제 이론적으로나 실제 사례, 실증 분석 결과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파이로 스타디를 미국의 그 NSF에서 시행을 해봅니다. 70년대 말에. 해보니까 실제로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이것을 입법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연방정부 기관 중에 1조 원 정도의 그 1조 원 이상의 엑스트라 뮤럴, 그러니까 외부의 R&D 자금을 운영하는 모든 연방정부 기관은 그 중에 1.5%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중소기업들에게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들에게 할당을 하라. 이것으로 법제화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1917년 금년도 목표는 그 예산의 3.2%까지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도하고 우리나라 제도하고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여기 오늘 국회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예산은 사실은 법에 근거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서 사문화된 법령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빨리 요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점 중심으로 해서 일단 SBI에 대해서 그럼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SBR의 사실 이 국방 R&D 시사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추진 전략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을 한다. 제가 여기에 그 워싱턴 DC에서 가가지고 이 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그 백악관에 나와서 전부 다 질문도 하면서 왜 이게 세계적인 그런 성공 모델이 있지, 그 원인이 뭔지 이런 걸 쭉 따져본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연방정부기관에 12개 연방정부기관이 참여하고 DOD 산하의 12개 또 R&D 기관들이 다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요. 아미 그 육해공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 예산 지원에서 보면은 이쪽에 이제 그 약 1년에 2.5조에서 3조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이 지원됐을 때는 그 4조 가까이도 그 3.5 그 빌리언이기 때문에 4조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에게 순수하게. 그 중에 이제 이 DOD가 50% 이상 항상 그 SBIR 제도에서 50% 이상은 예산 구조상 그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과제 수로 해가지고 페이스 1, 2, 3 이렇게 가는데 페이스 1의 어떤 성공 페이스 지원에서 이제 선정이 되고 거기에서 성공을 했다는 판정을 받는 게 약 15% 정도인데 이제 이걸 실용화하는 그런 페이스 2 단계에서는 60% 이상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 기술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용화 실적인데 실제로 상품화된 예산하고 그 다음에 민간 부분 그러니까 그 펀드를 받는 거죠. 민간 부분에 뭐 창투사라든가 이런 거 예산을 다 치면은 DOD, SBIR을 통해서 실용화 실적이 약 32조, 약 35조 우리나라 환산하면 35조 정도 DOD 내에서만도 이 정도의 실용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이런 제도, 이런 성공적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 제도를 연구를 해가지고 IMF 이후에 DJ 정부 시절에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출연전에서 코어 SBIR 제도를 알고 있느냐? 제가 거기에 그 워싱턴 DC에 온 한국에서 온 기업이나 대학 교수 이야기를 해봤어요. 다 몰라요. 이 제도가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국무회의에서 숫자 모아가지고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그 숫자 모을 때 어떤 식으로 모으는가? 중소기업들의 R&D 예산이 아니라 중소기업들 지원할 예산 다 모아가지고 우리 1년 이 정도 중소기업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보고하고서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 자꾸 누가 한국의 이 코어 SBIR 제도에 대해서 물으면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미국은 구글 한번 쳐보십시오. 아까 12개 연방정부기관 그리고 DOD의 12개 그 연구기관 전부 다 그 조직들이 있고 홈페이지를 운영 그 제안서 제출 작성 요령까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총 그 어떤 혁신 역량이 동원되고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실 그 우리나라의 그 R&D 시스템 더 나아가서 이제 국방 R&D 생태계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과성, 효율성, 혁신성 이 개방성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책임성으로 바꿔야겠다. 우리나라 국방 R&D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책임성 부분
근데 관련된 부분들한테 또 현장에 있는 부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나라 국방 R&D 시스템 속에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그 한 조직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있겠느냐? 책임 못 진다. 우리나라 지금 구조 속에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ADD는 이 효과성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방사청은 이 효율성과 그리고 전문성, 투명성. 방사청은 이 세 가지 그 관점 중에서도 투명성을 최상위의 정책 의석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전략성이 중요한 그런 분야에 있어서 투명성. 왜 투명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모든 의사결정에서 그런 전략성보다 투명성을 중요하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런 우리의 지금 현 실태가 안타까운 겁니다. 현재는 현존 위협 중심, 그리고 추격형 무기체계 개발, 양산, ADD 중심이었다면 미래는 미래 전장 대비, 그리고 우리의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무기체계 자체 개발, 그리고 기초 원천, 그리고 개방형 R&D 이런 쪽으로 시스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여기서 제가 디테일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않고 그 유인물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지금 법안이라든가 시스템 혁신 방안에서 기획체계, 그리고 예산체계, 사업체계, 그리고 민군기술협력, 그리고 관리체계 혁신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안으로서 지금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건 기획체계에 관련된 내용, 그 패스트 트랙이라든가 테크놀로지 푸시형 이런 내용들, 전주기적인 민군협력 체제, 그리고 그 첨단 국방기술 개발 이조 장관님께서 제안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ADD 내에는 국방 고등기술원 이것을 독립해서 예산이라든가 조직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이런 두 가지 안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기적 민군협력 체제의 예의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관리체계의 전문성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방사청은 우리나라 방산기업들 문제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ADD 똑바로 알았다 이야기하고 ADD는 그 방산기업들의 그 기술 경쟁력이 적다 이런 얘기, 방산기업들은 ADD가 독점한다고 하고 방사청이 전문성이 없다고 서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문성이라든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너무 장시간 발표해서 죄송합니다.